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생의 학습권에 대해서 발표할 이동욱, 장영주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학습권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판례와 쟁점, 저희 조의 의견을 살펴본 뒤 논의 주제를 제시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의 학습권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 행복추구권처럼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추구할 권리 혹은 원하지 않는 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에서도 헌법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 내용을 강조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학생의 학습권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본법 제12조에는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교육의 내용, 방법, 도구, 그리고 학습자의 윤리의식과 규칙 준수 등 학습자의 권리 및 의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 학습권의 보장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구현을 위한 기본적 토대이고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다 라고 명시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중시하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체별 교육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당사자에는 학습자, 보호자, 교원 및 교원단체, 학교 등의 설립 경영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하는데요. 이들의 교육에 관한 권리 중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교육권의 중심이고 나머지 교육 당사자들의 교육권은 그 주위에 분포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각 교육 당사자들의 교육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의 교육할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의 교육할 권리에는 학교 선택권, 교육과정 선택권, 학교 참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고 명시하여 부모에게 자녀의 학습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원의 교육할 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원의 교육할 권리에는 학생 지도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 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 설립 경영자의 교육할 권리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교육할 권리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 조건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권한과 책무를 지는 것으로 그 내용은 교육기본법 제16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교육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의 교육권에는 공교육 제도를 계획하고 학습자의 교육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감독 및 통제하고 교육제도와 학교제도를 수립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포함됩니다. 교육기본법 제17조에서 이들의 지도감독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부모의 교육할 권리, 교원의 교육할 권리, 학교 설립 경영자의 교육할 권리, 국가의 교육권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교육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발표를 준비하면서 큰 방향을 이렇게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교육권이 실제 사례에서 충돌했을 경우 어떠한 교육권을 더 우위에 두어야 하는지와 또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잘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발표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저희는 첫 번째 사례로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교원의 교육권과 충돌한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대법원 정교조 수업 거부 사건으로 2001년 4월 3일에 모 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걸기대회 개최, 예산결산 등 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20일 동안 담당 수업을 거부한 사건을 말합니다. 해당 교원들은 학생의 임원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다수결로 수업 거부를 결의했으며 오전 시간에 스피커를 통해 노래를 틀어놓는 등 안전하고 또 평온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수업 거부와 시위는 비리 의혹을 해소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한 것이었으며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드린 학생자치회의에서 많은 학생의 임원들이 참석한 그러한 토론회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동의를 구했고 그러한
토론에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정당한 시위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업 거부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또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말한 학생자치회의는 다수결로 인한 의사결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다수결로 인한 의사결정에 따라서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교원이 가르치는 권리인 수업권은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밝혔고 또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학습권이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이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판례는 학생과 학생의 학습권이 충돌한 사례입니다. 2016년 5월 청구인 A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해 출석정지 15일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A 학생은 법원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뒤 징계의 근거가 된 위 법률을 대상으로 위헌법률 제청 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학습권이 충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해 학생은 무기한 내지 지나친 출석정지 조치는 가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 조항에서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선도 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는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의 경우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때 느끼는 두려움과 보복심리 등은 피해 학생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아래 나와 있는 것이 문제가 된 법률인데요. 제1항에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된 바에 따라 여러 징계가 주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제6호 출석정지 부분에 기한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에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가해 학생 측에서 말한 것과 같이 출석정지 기간에 상한을 둔다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피해 학생이 다시 학교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 조치와 함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학습권이 부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피해 학생의 보호에만 치중해 가해 학생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 측면에서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볼 때 학급 교체나 전학, 퇴학 조치와 달리 아예 배움이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가혹한 조치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분류되며 출석 인정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을 때 이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을까요? 먼저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학교교육법의 출석정지 요건과 그 절차 규정을 정비하여 출석정지 기간 중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학교는 문제학습의 학생의 학습을 보완하고 지원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교직원이 가해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와 교육 상담을 하거나 관계기관의 직원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등 출석정지 기간에도 충분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정학자반이라는 임시학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교실에는 경찰이나 추가 교원을 지원하여 엄격한 감독하에 수업을 지속하도록 하고 벌의 의미로서 자유시간을 박탈하고 정학기간 동안 다른 학우들을 만나서 놀지 못하도록 합니다. 단순한 학급 교체와는 달리 많은 제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벌은 주되 학습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학습권 존중 모두를 이뤄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이 국가교육권과 충돌한 사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2015년 9월 23일 교육부 장관은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제정하면서 2018년 이후 모든 학교에 수업교재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10일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경상북도에 있는 A고등학교 학교장이 연구학교 응모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경상북도 교육감은 A고등학교를 국정교과서 현장 적합성 연구를 위한 연구학교로 지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례를 두 가지 문제점으로 바라보고자 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A고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함에 따라 A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연구학교이기 때문에 국정교과서가 수능에 반영될 수도 있고 평가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현실적 피해는 A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교과서에 정치적 이념이 반영되고 또 교과서 내용이 변경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불확실한 적용 여부에 따른 학습권 침해 문제로 바라보면 국가에서는 국가교육권, 그러니까 교육과정 편성, 교과서 결정권을 지니고 있으며 국정교과서의 연구학교 지정은 국정교과서의 교육 효과를 연구, 개발, 검증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연구학교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교육정책에 막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장을 공리주의적 입장을 빗대어 바라보았는데, 공리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여 이러한 국가 입장인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공리주의적 입장이라고 생각하여 가져왔습니다. 이에 반대하여 학생과 학부모 측은 앞으로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국정교과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된다면 이러한 현실적인 피해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모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 또한 학생교육의 일정 권리를 지닌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연구학교 지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장이 자유지상주의적 입장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자유지상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완전한 소유를 주장하면서 국가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역사교과서, 그러니까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에 정치적 이념이 반영되고 교과서 내용이 변경되는 것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파악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따른 표현 사용 여부인데 2007년, 2009년, 2015년, 2020년 좌파, 우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 인권, 북한 세습체제, 북한 6.25 남침 등에 대한 표현이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한 주어 변화를 보시면은 해당 정권이 선호하는 문장 표현으로 역사교과서가 계속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따라 저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 논쟁이 역사교과서에서 반복되고 또 이념 정치적 상황이 교과서에 개입함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외국 사례를 통해서 무언가 조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저희는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역사 교과서 발간 사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2005년 언어만 다르고 내용과 편집이 똑같은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역사 교과서를 발간하였고, 이 역사 교과서 내용을 보면 양국이 합의한 명백한 팩트만 서술하고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혹은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주입식 교육을 넘어서 토론식 학습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용은 모두 똑같지만 언어만 다른 교과서가 발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바라봤던 판결들의 요약을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 첫 번째로 정교조 수업 거부 사건은 학생의 학습권이 교원의 수업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 가해자 학습권 사례에서는 학생들 간 충돌에서 가해 학생의 학습 자유 제한은 불가피하며, 그러나 가해자 학생도 가인 금지의 원칙에 의거하여 최대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요약하였으며,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사례에서는 국가의 정책 시행권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학생의 학습권보다 공공의 복리가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요약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념 논쟁에 따른 교과서 내용 변경 판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 논쟁이 반복되는데 정권의 지향성을 반영하는 수단으로 교과서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요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조에서는 이제 교육 당사자들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학생의 학습권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각 교육 당사자들의 협력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충돌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가해자 학생에 대해서도 치료와 상담, 특별교육이 바탕이 된 학습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두고 특정 당사자들의 이익이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내용이 변경이 되는 이러한 상황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의사항인데, 저희는 고교학점제로 논의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고교학점제의 장점으로는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그러니까 흥미를 가지고 있어 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함으로써 학습의 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고, 말 그대로 대학생처럼 자신이 원하는 교과 과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절대평가가 바탕이 된 상태로 시행된다라고 밝혔고, 또 이제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서는 학생이 대학교의 특정 학과에 적합한 수업을 수강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학 입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았는데, 첫 번째로는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과목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학생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진로, 꿈이 바뀔 때마다 대입 준비에 불확실성이 따른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도시에서는 해당 학교가 제공하지 않는 수업은 이웃 학교에서 들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농촌에서는 도시에 비해 학교 간 거리가 멀고 또 인프라 및 여건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도시, 농촌, 학교 간 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목 쏠림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 그러니까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흥미를 지니고 있는 학습을 선택한다라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는 특정 학과에서 적합한 수업을 수강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학생을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은 대입과 관련 없는 과목은 수강하지 않으려 하고 또 어려운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두 가지 논의사항을 가져와 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현재 대학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 만연한 사회에서 고교학점 제도는 과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고교학점제의 목적 달성, 그러니까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사회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서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학생의 학습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